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여러 가지가 변화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짚어드릴 수 있는 생생경제 김우성 PD입니다. 대선 주자들도 이 변화에 맞춰서 4차 산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4차 산업 핵심이 뭘까요? 전 세계는 이미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린 늦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전문가와 확인해봅니다.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뉴스일 겁니다. 현대 기아차 리콜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문제가 된 세타2 엔진 외에도 에쿠스 제네시스 이런 고급 차량에서도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리콜 여부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완성차 업계 선두를 이끌고 있는 현대 기아차 리콜. 안전은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이번엔 고객 편에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봅니다. 수요일은 경제수사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로 방패보다 더 진화하는 나쁜 창, 바로 금융사기 범죄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여전한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함께 수사대가 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금융감독원과 함께하겠습니다. 2017년 4월 12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신문과 여러 보도에도 많이 등장하지만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거대해 보이고요. 어떤 역사적인 맥락 같아 보여서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기억하시죠?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던 그 사건, 그것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물론 일부분인데요.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세계 각국들은 4차 산업혁명, 즉 새로운 기술과 경제, 문화의 변화에 집중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건지, 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핵심을 제대로 짚고 있는지 많은 의문들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또 어떤 상황일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산업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지금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말하면 좀 거창해 보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데이터 혁명 이렇게도 표현하던데 좀 관련한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정보통신혁명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익숙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네네. 그걸 보통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은 그 정보통신혁명 때 주도했던 기술이 더 발전이 돼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여기에다가 최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공지능. 네네.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술들이 이제 기존의 모든 산업, 특히 제조업이라든가 여러 서비스 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확산돼서 우리 생산 방식이라든지 비즈니스 방식, 또 우리 삶을 다 바꿔놓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 네.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어떤 새로운 신기술의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경제의 어떤 생산, 소비, 유통 이런 방식도 확 바꿀 수 있는, 뭐랄까요? 완전히 체질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변화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 뭐 기존의 공장 굴뚝에서 이 근로자들이 일한다라는 개념과 달라진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뒤처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가 좀 뒤처졌다, 이렇게 보통 IT 강국으로들 알고 계시거든요, 일반 청취자분들은. 네, 이 4차 산업혁명은 그저 기술 수준만 높아지면 옛날처럼 잘 살게 된다든지, 변화가 잘 이끌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네. 여기에 뒷받침해서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든지, 우리 교육 방법이 달라진다든지, 또 인프라 수준, 또 법적 규제 제도, 이런 것들이 잘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네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2016년 초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과 같이 스위스의 네. UBS 은행이라는 데서 이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나라를 평가를 해봤어요. 네. 여기에서 한국이 25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낮군요. 네. 이게 아마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노동시장 문제라든지 우리 인프라 수준, 법적 보호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서 이런 변화를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지금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기술 수준은 한국이 높다, 이를테면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스마트폰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만들어낼지를 생산하는 게 이제 4차 산업 해외 선진국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좋은 빠른 기계를 만들어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같은 맥락인가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그걸 일상 생활에 적용하든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기존의 규제들이 상당히 장애가 되거든요.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이런 규제들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든지, 또, 현행 규제를 제한 샌드박스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네네. 또, 기업들이 이 규제를 재검토를 해가지고, 기업들이 어떻게 바꿔달라 하고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네.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높은 기술 수준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네. 법과 제도를 바꿔주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부족하다는 거로 보이는 거죠. 예, 결국 사회 자체가 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오히려 핵심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설명 들어보면. 네. 그러면 사실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규제 또 이 노동 유연화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과거와 같이 뭐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숙련하다가 정년 퇴직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할 텐데 어떤 핵심적인 좀 구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기본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좀 방식을 다 바꿔라 이런 맥락이 있거든요. 네, 아예 그리고 방식을 좀 일하는 바꾼다. 방식에 있어서도 네. 나만 잘한다 이런 것보다는 같이 잘하자 이런 맥락이 있어요. 네네. 서로 융합하고 협력을 해야만 이 기술을 가지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이런 변화를 우리가 수용해내고 또 정책이나 제도도 그런 방향에서 새롭게 설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수평적이고 좀 뭐 사회적 경제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사회가 같이 함께 변화해가는 개념 이런 것들도 좀 떠오르고요. 문제는 지금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이런 것들을 이 선거 공약 내지는 정책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단순히 정부가 어떤 기구를 만든다라는 차원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몇몇 후보들은 이제 국가 직속 기구를 설치하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또 몇몇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집권을 하고 나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이제 좀 더 뚜렷하게 보이겠지만, 네네. 저는 최고 국가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쯤에서는 사실은 이번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뭔지, 네. 해안을 갖고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현재 한국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핵심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집권 후 5년간에 뭘 어떻게 단계적으로 하겠다. 네. 이런 정책과 전략의 우선순위를 제시해가지고, 네. 이 국민들로 하여금, 저 지도자를 믿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그런 논의조차 좀 보이질 않아요.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지금 뭐 장석인 선임연구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 교수분들이 계신데 좀 그 의견들이 반영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포스텍 정우성 교수님과 또 LG의 강원석 빅데이터 센터장과 대담 나누신 자료를 봤는데요. 네네. 이 4차 산업혁명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셨던데 그 배경은 뭘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위협 부분 쪽은 우리가 여기 잘 대응하지 못하면 단순히 물건을 잘 못 판다 혹은 또 성장이 정체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네. 사실은 모든 선진국들이나 또 중국이 이미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여서 이 제품 자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네. 우선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대비해서는 전혀 경쟁을 할 수 없는 이런 구도가 오고 시장에서 밀려나 버리는 이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네네. 이래서 자체 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이게 산업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날 텐데 이제 일자리 부분이 걱정이 맞습니다. 되는 거죠. 근데 다소 지금 최근 논의는 너무 일자리가 많이 대체된다, 일자리가 사라진다 해서 조금 위협을 하면서 네네. 위기감을 조성해서 이 사실 변화 자체를 더 거부하게 되는 이런 현상도 네.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 사회를 더 경직되게 만들고 드론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너무 큰 드롭이라든지 이런 위기에 대해서 차분히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잘 살펴보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차분히 대응하면 될 텐데 사실 좀 너무 그 위협 부분 쪽은 너무 강조되는 것도 있어서 좀 염려가 합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박사님이 지적해 주고 계신 핵심이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정책을 내세우는 대선 후보들도 국민들과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공감하느냐, 이것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약간의 거부감 같이 생길 수 있다 이 얘기인데, AI를 예로 들고 보자면요. 지금 AI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할 거다. 몇몇 직종들은 이미 감소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또 AI가 생산한 이를테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뤄낸 생산에 대해서 기본소득으로 돌려주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좀 이게 뭐랄까요. 커다란 위협이나 큰 변화라기보다는 새로운 형식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자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AI가 로봇이나 자동화가 우리 노동을 다 대체한다, 우리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다, 이렇게 위협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네네.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삶이 더 윤택해질 수도 있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또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그 업종이 좀 다른 부분을 이제 전환해야 되는 건데, 이건 사회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맞습니다. 새롭게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어요. 또 이런 네네. 직종이 있고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차분히 교육하고 또 학습해가고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이런 새로운 급변한 상황 속에도 다들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해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위협이나 또 불안만 조성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봅니다. 예, 값싸게 땀 흘려서 좋은 제품 만드는 걸로는 이제 경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완전 구조적인 변화다라고 지적해주고 계신데, 과연 이 지금 최고 정책 결정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떤 공감대 좀 시급하게 필요할까요? 그분들 입에서 좀 나와야 될 얘기들 제안 부탁드립니다. 네. 특히 이제 이 구조적 전환기거든요. 지금이. 네.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로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던 경쟁력만 제고하자, 이런 컨셉 가지고는 더 이상 대응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 모두에게 이 전환의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한다는 맥락에서 전략도 세우고 정책도 구사하고 또 논의도 그런 네. 논의로 구조를 가면 되거든요. 네네. 이런 키 컨셉 같은 것들의 변화는 사실 최고 지도자나 또 정부나 정책 사이드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 관행에 너무 묶여 있고 관성의 법칙으로 계속해서 경쟁력 관점에서 보고 네네. 이렇게 대응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를 모두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업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앞서 인터뷰 들으시면서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실 텐데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혀 다른 구조로 경제라든지 지식 생산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경쟁력 키워서 값싸게 좋은 것 만들자,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쓰여지지도 않고 또 팔릴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자동화 이런 것들이 3차 산업혁명이라면 인공지능, 로봇 기술, 데이터의 축적을 통한 빠른 예측과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좋은 제품이 아니라 그 제품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만들어낼 경험과 가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까요? 기존 산업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미 선진국들은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출발도 못한 상황인데요. 과연 국가를 이끌어갈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감이 필요한지 앞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경제 톱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 바로 고용일 텐데요.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실업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가계대출, 한국은행이 이제 한계 가구라는 거 쓰지 않는다, 이런 인터뷰도 어제 보내드렸는데요. 가계대출 통계가 나왔습니다. 4월 통계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 뜸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용시장에 좀 좋은 소식 들려온다고요?
네, 요새 경제 뉴스 좋은 소식 별로 없는데 간만에 좋은 뉴스입니다. 네. 오늘 3월 고용 동향이 나왔는데요.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49만 5천 명 늘어서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16만 4천 명 늘어서 일자리 증가를 주도했고요. 도매와 소매업에서도 11만 6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에 이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만 3천 명 줄어서 이 지난해 7월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보였는데요. 이 건설업 왜 이렇게 늘었나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 호황이었던 2014년과 2015년에 이 대거 분양했던 아파트가 이제 뭐 슬슬 준공하고 입주하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건설 현장의 일용직 인력 수요가 최근에 부쩍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네. 실제로 부동산 124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총 37만 6천 가구인데요. 이게 작년보다 8만 3천 가구 늘어난 겁니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7월에 증가세로 돌아선 후에 증가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업자 수를 보면 114만 3천 명이었는데요. 네. 1만 2천 명 감소한 겁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에서 3만 2천 명 줄었고요. 20세에서 24세 그 사이 연령층에서도 1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그 이외의 연령층에서는 증가했고요. 실업률은 4.2%로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고용 지표가 좋아진 것은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생산이 괜찮아서 취업자 감소폭이 좀 줄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 도소매업 좋아져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덕이다라고 이제 통계청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상용직 증가세가 좀 안정적이었고 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가폭도 좀 둔화돼서 질적인 측면에서도 좀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이 변화가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청년 실업이 사실 좀 걱정거리였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15세부터 29세까지를 이제 청년층이라고 보는데 네. 이 고용률이 41.8%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 말 놓고 비교를 해보면 2007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이 청년층 실업률은 11.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줄었습니다. 뭐 조금 개선되기는 했는데 이 실업률이 여전히 11%가 넘으니까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 한 대략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지난해 3월 청년 실업률은 11.8%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는데 올해 3월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높다라는 얘기고요. 취업자 중에서 청년층보다는 고령층의 취업이 늘면서 전체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영향이 좀 있었는데요.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로 27만 2천 명 증가했고 50대 취업자도 19만 9천 명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4만 9천 명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네. 좀 빨리 봄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가계대출 통계가 나왔는데 3월까지의 가계대출 잔액도 나왔죠? 네,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지난 3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3조 9천억 원이었는데요. 한 달 사이에 2조 9,308억 원 늘었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작년 12월 3조 4,149억 원에서 올해 1월 691억 원으로 이제 증가폭이 크게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주춤한 양상을 보였는데 그러다가 2월에 2조 9,315억 원 늘었고 지난달에도 2조 9천억 원대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왜 이렇게 늘었나 봤더니 뭐 아무래도 봄 이사철을 맞아서 주택담보대출이 좀 늘었기 때문인데요. 네. 3월 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38조 5천억 원으로 2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이 주택담보대출이 2조 1천억 원 늘었는데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진 거죠. 이미 분양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대출이 꾸준히 나가면서 이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예, 이 주택담보대출은 정말 끄떡없는데 은행들 대출 문턱도 높이고 좀 관리하겠다라고 했는데 풍선 효과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이런 데들을 이제, 이금융권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이곳들의 이 가계대출 잔액은 이제 지난 2월 말 수치가 오늘 나왔는데요.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296조 3,719억 원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2조 7천억 원이 넘게 불어난 건데요. 네. 이 증가율만 보면 1월에는 2조 3,982억 원이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확대됐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요. 네. 한 달 사이에 5천억 원이 넘게 늘어서 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이 이자가 조금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축은행으로 많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걱정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텐데 중국 관광객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수치를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자국 여행사들한테 한국 여행 상품 판매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한 후에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수를 보니까 작년 같은 기간보다 63.6% 감소했습니다. 1분기만 놓고 보면 9.1% 줄었는데요. 사실 1월과 2월에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8% 이상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월 들어서 사드 직격탄을 맞으면서 1분기 전체로는 감소세를 보인 겁니다. 이런 중국 관광객 급감 추세가 만약에 연말까지 지속이 되면 올해 전체에 방한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에 807만 명에서 이제 절반 수준인 4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업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중국 외에 다른 나라 관광객을 좀 유치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 이외의 국가 방한 관광객 목표를 1,120만 명으로 잡았는데요. 이게 지난해보다는 203만 명 늘린 겁니다. 일단 일본과 무슬림을 좀 공략한다는 방침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유효 여권 소지율이 20%도 안 되는 일본의 현이 한 18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네. 이런 곳에서 이제 해외여행 해보지 않은 일본인들한테 한국에 한번 오세요. 약간 이런 식의 캠페인을 할 예정이고요. 또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무슬림 친화 식당이라든가 기도실 같은 인프라를 좀 확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으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뜯어보면 아파트 분양이 일자리를 만든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조업 취업자 수가 9개월째 내리막길이고 또 청년 실업률은 11%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직 활동을 포기해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2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사실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지금 운전하고 계신 분들 어떤 차 타고 계시는지요? 현대기아자동차가 때 아닌 리콜 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국내 최다 판매 자동차 완성차 업체인데요. 안전과 직결된 엔진 분야의 리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분야의 리콜이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도 보도된 세타2 엔진의 경우 내부 고발을 통해서 정부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좀 시간이 걸렸는데 리콜이 결정되기 직전에 자발적 리콜의 모양새를 또 갖췄다,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고급차에 속하는 에쿠스, 제네시스도 리콜 권고를 받았습니다. 캐니스터라는 부품의 문제라고 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현대차의 잔인한 4월, 고객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관련된 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말도 많고 내부 고발까지 이어져서 지금 결정이 된 세타2 엔진 리콜, 이게 현대자동차는 이런 입장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원인이 다르다라고 하고 있고요. 국토부는 같은 이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미국에서 2015년에 이 엔진을 조립할 때 청정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불량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다시피 크랭크 샤프트의 오일홀 구멍에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이 막히면서 이 엔진이 소착 붙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같은 부위입니다, 이게. 근데 같은 부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원인이다. 거기다 세타2 엔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원인이 좀 틀린 것은 지금 고민이 됩니다. 미국에 적용되는 것과 우리에 적용되는 리콜의 부분들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 같은 데서는 징벌적 보상이고 또 문제가 되면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천문학적으로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진에 문제가 되면은 통째로 바꿔주는데 국내에서 리콜을 자발 리콜을 발표를 이번에 하면서 원인도 틀리고 또 차종을 봐서 문제가 있는 차만 엔진을 교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를 이원화해서 접근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공학적인 용어, 자동차 기계 용어에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지금 말씀하신 크랭크 샤프트, 이 엔진, 세타2 엔진의 문제, 안전에 직결되는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에 직결되죠. 왜냐면은 이 크랭크 샤프트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피스톤이 위아래로 왕복 운동, 직선 운동을 하거든요. 네네. 이걸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핵심 부품입니다. 엔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달리다가
소착 붙어버리게 되면 그냥 서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속도로 100km 달리다가 시동이 꺼지면서 눌어붙어 버리면요. 네.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관성에 의해서 움직일 때 각질로 안 빼내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큰 사고가 생기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안전에 직결되는 부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도 앞에 살짝 얘기하셨지만 미국과 한국의 대응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엔진 전체를 통째로 바꿔주느냐 아니면 부품 문제가 된 차에 문제가 된 부분만 대처를 해주느냐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2년 정도나 걸렸는데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네. 현대차는 지금 제작 공정상의 문제다. 이게 기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정부도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미국에서 리콜을 하면서 같은 엔진인데 네. 그럼 정부에서도 빨리 조사를 들어가서 내부 고발자 문제를 떠나서 빨리 움직였으면은 좀 더 빠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미 상당 기간 지나 있고 또 이미 차는 차대로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가 기업체로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좀 더 빨리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문제는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리콜 방법을 적용을 틀리게 해서 비용을 아끼려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엔진을 통째로 갈게 되면은 국내 우리나라와 미국과 또 캐나다 쪽까지 하게 되면 한 147만 대까지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예를 들어서 엔진 통째로 바꿔주게 되면은 비용으로 따지면 한 2조 원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차를 상태를 보면서 문제가 있는 차만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엔진 통째로 다 안 바꿔주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네. 문제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차가 리콜 대상이 아니어서 그냥 뭐 괜찮다 끌어도 된다 이렇게 판정이 나왔을 때요. 네. 2, 3년 더 끌었을 때 이 차는 엔진 자체가 계속 끌면서 주행거리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커지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보통 5, 6년 정도 지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소비자가 엔진 오일 등 자동차 관리를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문제가 리콜 대상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결론을 짓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그 5, 6년 이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쳐다볼 답이 전혀 없다는 것이 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요즘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이 좀 별개의 질문이지만 과거에 이 미국에 수출되는 차랑 국내 차랑 다르다. 강판도 다르다. 사고 나면 미국에 수출되는 차는 운전자 보호해 주는데 국내용 차는 운전자 크게 다친다. 막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종의 차별 논란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미국 고객과 한국 고객을 좀 차별한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국내 시장에 따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입니다. 네. 공동 부품, 공동 생산해서 공동 공급하는 게 이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네네. 따라서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도 동시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 차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에 생산된 차 또 수출되는 차 국산차하고 틀린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기준이 다르니까요. 네. 네, 그렇죠. 지금은 근데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 대접에 대한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들은 저도 불만이 많은 게 국내 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신차 교환이나 환불 제도도 없는 나라고요. 그렇죠.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소비자가 하소연할 곳이 없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 하늘과 땅 차이로 소비자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 이 차별 대우 받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할 수 있고 정부에서도 각성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자동차 사시는 분들 뽑기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인데 네. 이번에 보니까 고급차에 속하는 에쿠스 제네시스도 결함이 발견됐어요. 역시 뭐 내부 고발자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보도되고 있는데 이 네.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이거는 캐니스터라는 장치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연료 탱크 옆에 붙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에쿠스 제네시스가 요새 이 모델은 아니고 2011년식입니다. 네. 그래서 대수가 한 5만 대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캐니스터라는 게 뭐냐면은 연료 탱크가 차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가속하게 되면 흔들거리면서 네. 안에 이제 증발가스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 가스가 공기 중에 그냥 노출되면 오염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의무적으로 캐니스터라는 장치에서 이 증발가스를 모았다가요. 네. 이 엔진 속에다 집어넣어서 태워주는 겁니다. 네네. 근데 문제가 태워줄 때 이 증발가스가 농후된 증발가스인 경우에는 엔진이 꺼져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운행 도중에 엔진이 꺼지게 되면 역시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차 확인됐으니까 리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검토를 하겠다 하는 단계가 지금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닌데 이걸 놓고도 지금 이 기사에 관련된 댓글을 보면 참 살벌하게 이 댓글들을 올리시는데요. 네. 이게 리콜을 두고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이유가 정부가 결정해도 이 현대 기아차 이 해당 차량의 완성차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리콜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통상적으로 그 자동차를 구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전향적인 생각을 정부에서도 좀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새는 편의장치가 고장나면은 무상수리고 안전장치는 리콜을 보통 시행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편의장치와 안전장치가 혼재돼 있어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무상수리를 안 하고 이 리콜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지금 이런 문제도 운행 도중에 엔진이 꺼진다라는 것은 생명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리콜을 강제적으로 시행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게 이 현대차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문회를 열어서 강제 리콜로 시행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네네. 근데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좀 더 소비자 중심으로 강력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메이커도 변하고 정부도 변한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언제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차 교환이나 환불 제도가 몇십 년 없는 나라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소비자가 보이냐 마루타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 국내 자동차 메이커 분명히 국민 기업입니다. 네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갖고 좀 더 정부도 그렇고 메이커도 그렇고 매진할 수 있는 생각을 좀 가져야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수십 년 반복되는 거는 더더욱 아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지금 해당 업체의 차를 타신 분들 또 타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 좀 짧게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이런 나쁜 사례만 지금 저희가 자꾸 비판을 하는데요. 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을 잣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징벌적 보상이다 보니까 메이커가 책임을 다하게 되면 벌금의 수십 배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흔들거릴 정도거든요. 그래서 같은 복수의 문제가 몇 건이 생기면은 미국은 NHTSA 도로교통안전청이라는 데가 움직이면서요. 조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메이커는 긴장을 하고 알아서 리콜을 해주고 미리 조치를 취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정신적, 시간적 피해 보상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옷만 하더라도 이 옷까지 털이 하나만 빠지더라도 옷을 통째로 바꿔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자동차는 그렇게 많이 고장나는데 통째로 바꿔주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이 공공기관, 소비자 중심의 공공기관 설립 또 관련 법규 제도 또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 메이커도 전형적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움직여주는 이런 삼박자가 맞아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직도 정말 이 고객 위주로 좀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 또 그런 제도들 좀 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YTN 라디오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함께 수사대가 돼서 금융범죄를 막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수요일 오후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 인터넷이나 불법 광고를 통한 피해 사례들 또 그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금감을 해서 전년도에 적발해서 조치한 현황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2016년 기간 중에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등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불법 금융투자업체 총 209건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43건을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83건의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전기영 선임조사위원께서 쭉 설명해 주신 것만 봐도 굉장히 많은 실적이 있는데요. 금융소비자가 적발된 적발된 무인가 투자 중개업체에 피해를 입은 사례 같은 것들을 좀 알아야 잘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광고를 보면 멀쩡한 데 같지만 사실 문제가 있는 곳들이 많은데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첫 번째 신고 사례로는요. 네네. 소액 증거금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한 사례로서 2016년 12월 공공에셋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50만 원의 소액 증거금으로도 선물 옵션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동회원들을 대상으로 공공에셋 명의의 정권 계좌 대여 및 H캐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고액 대출을 미끼로 투자 유인한 사례로서 2016년 5월 피해자 S씨는 세모스탁으로부터
투자금의 10배까지 자금을 빌려준다는 전화를 받고서 네. 본인 자금 249만 원 및 대여받은 2천만 원을 가지고서 업체가 제공한 대여 계좌 및 HTS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네네. 주가가 하락하자 세무스탁이 일방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후에 HTS를 차단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례입니다. 예, 문제가 생길 때 전혀 보호받을 수 없고 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강탈 수준의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일단은 좀 다른 데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다, 큰 돈 벌 수 있다라는 유혹 때문에 이제 인가되지 않은, 허락받지 않은 이 투자 중개업체와 거래를 하게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런 업체들과 거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지금 뭐 앞서 사례도 얘기해 주셨지만 좀 어떤 문제가 제일 큰가요? 네. 일단은 일반 개인 투자자가 선물 옵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네.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네네. 이 경우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인 경우 선물 거래에는 3천만 원, 옵션 거래에는 5천만 원의 기본 예탁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금융투자협회에서 20시간 이상의 교육과 한국거래소에서 신시간 이상의 모의거래 과정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증권회사처럼 투자자의 선물 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불법업체를 말하는데요. 네. 주로 인터넷 웹사이트, 카페 등에 예를 들어 50만 원의 소액 증거금을 입금하면 네. 대여 계좌 및 자체 HTS를 통해 선물 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유인을 하며 또한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 등에게는 투자액의 10배까지 대출 또는 우량 투자 중개업체를 알선한다면서 투자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금융 소비자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여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영업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예, 이거 범죄입니다. 불법이고요. 좋은 수익률, 돈 많이 벌게 해드립니다에 혹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금감원도 지금 이런 불법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에서는 피해자가 있고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며 법규 위반 혐의가 뚜렷한 경우에는 네. 피해자가 제공한 증거 자료를 기초로 경찰청 등에 수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및 홈페이지 등 인터넷상 영업하는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좀 예방법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해 안 입으려면 어떤 점 유의해야 할까요? 네, 50만 원 상당의 낮은 증거금으로 선물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광고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는 등 허위 가장 광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네,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거래해서는 안 되고요. 네네. 또한 선물 계좌 대여업체가 제공한 사설 HTS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거나 투자자의 출금 요청을 거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투자금을 전부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이 적은 투자자들은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어 불법 금융투자업체와 거래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자본시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점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또 확산을 막기 위해서 증거 자료를 잘 모아서 또 금감원으로 함께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전기영 선임조사역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4차 산업 로봇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 주신 3338님 감사드리고요. 자동차 리콜 문제 정말 화나시는 분들 많죠. 8486님도 좀 화난다 이런 얘기 보내주셨는데 정부 제도 뭐 여러 가지 기업 이번에 좀 제대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 여러분께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